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마지막 축인 영남권을 피지컬 AI와 우주항공 같은 첨단 제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과 SK, 현대차와 한화 등 주요 기업들도 영남권에 모두 312조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통적인 중화학공업 중심지였던 영남권이 피지컬 AI와 우주항공 산업 핵심 거점으로 거듭납니다. 기존 제조업 경쟁력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서남권 충청권에 이은 세 번째 첨단 산업 성장축으로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구미와 포항, 대구, 창원을 잇는 첨단 로봇 혁신 벨트와 전력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가 차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세계 1등 로봇 피지컬 AI의 선두주자로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AI의 옷을 입혀서 대한민국 1등이 아닌 세계 1등 산업화 지역으로 주요 기업들도 정부 구상에 발맞춰 31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한화는 2040년까지 55조 원을 투입해 우주 인프라와 국방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발전 기술과 우주 역량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AI 영토를 우주까지 확장하는 데 한화가 앞서 나가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삼성전자는 제조 AI 혁신 거점 조성에 각각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SK도 140조 원을 투자해 영남권을 아시아 최대 AI 데이터 센터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LG와 두산그룹도 각각 인공지능 인프라와 원전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기업들은 이런 대규모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경쟁국과 유사한 조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로봇 산업 특화 단지 지정과 인센티브 등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해 첨단 산업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정부는 남해안에 우주항공 산업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우주 개발 속도에 맞춰 달 착륙은 2년 앞당기고 또 한국판 스타링크도 2035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우주항공 산업의 거점은 우주항공청이 있는 경남 사천,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을 끼고 있는 남해안입니다. 현재 0.7%인 전 세계 우주항공 시장 점유율을 2035년까지 3%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미국이 2030년 중반까지 달 기지 건설을 완료하겠다고 밝히는 등 달 탐사 경쟁에 속도가 붙으면서 우리 정부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2032년 차세대 발사체로 계획했던 달 착륙에 앞서서 누리호를 활용해 2030년 소형 달 착륙선을 달에 먼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호는 달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700kg급 소형 달 착륙선을 궤도 수송선에 실어 달로 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통신 주권과 국가 안보를 위한 이른바 한국형 스타링크는 우주산업 생태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2035년까지 저궤도 위성 수백 기를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 위성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줄어들고 산업 경쟁력이 생길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발자에서 구매자로 역할을 바꾸는 뉴 스페이스 시대,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우주 산업을 진짜 대박으로 만들 구체적인 아이템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담을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아마도 지금 대학 연구소의 어딘가에서 얘기되는 것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의사결정하고 최대한 신속히 해야지 상업성을 확보할 거 아닙니까? 제가 참여하는 단톡방을 안 만들었던가요? 대항해 시대의 바다처럼 우주라는 기회가 열리고 있는 시대. 정부도 그 속도전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미 의회에 이어 백악관도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편들고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경고했는데
쿠팡의 일방적인 로비에 백악관까지 휘둘리면서 한미 간 외교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백악관이 쿠팡 관련 입장을 낸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미 하원 법사위의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개된 35쪽 분량의 해당 보고서는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실어 편파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리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은 명백한 허위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는 물론 백악관과 행정부까지 쿠팡 편들기는 더욱 노골적입니다. 당장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도 쿠팡 사태를 문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American companies operating in Korea deserve the same market access that Korean companies enjoy in the United States. 다만 쿠팡 논란이 한미 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트럼프의 측근으로 꼽히는 프레드 플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은 사소한 통상 문제가 한미 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로비 자금 지출을 최대 규모로 늘린 쿠팡은 미 의회는 물론 백악관까지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청와대가 미국 의회와 백악관에서 쿠팡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적에 따른 차별 대우도 표적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심각한 이슈가 됐을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청와대 안보사령탑의 브리핑.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쿠팡 관련 질문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담겨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 의회에 이어 백악관까지 옹호하고 나선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일축한 겁니다. 특히 쿠팡을 상대로 이뤄진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표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우리의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한 거로 풀이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겁니다. 대한민국 주권국가라고 하는 그 점도 고려해서 정당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 실장은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거론하며 미국 의회와 정부의 대응 또한 지적했습니다. 우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3,300만 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됐고 이는 쿠팡도 시인했다며 여기에는 한국에 사는 미국인의 정보도 포함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의 전 직원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해 미국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됐다면 이는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됐을 거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위 실장은 다만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계속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며 한미 당국 간 소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나아가 이번 사안이 과도하게 커져 한미 간 여러 다른 이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 또는 분리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홈플러스가 1년 넘게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이어왔지만 결국 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회생 절차는 없었던 일이 되고 홈플러스는 파산 단계에 들어설 가능성이 큰데 법원은 자금을 조달한다면 폐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1년 넘게 이어져 온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끝내 폐지했습니다.
오는 9월까지 연장하는 선택지도 있었지만 홈플러스 측 회생 계획 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요했던 자금은 최소 3천억 원.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으로 1천억 원은 확보했지만 나머지 2천억 원을 조달할 방법은 최근까지도 안개 속이었습니다. 법원은 익스프레스 매각 이후에도 홈플러스는 매출이 줄고 재무가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홈플러스가 뒤늦게 수정 계획안을 냈지만 원안과 마찬가지로 2천억 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홈플러스가 즉시 항고를 내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되고 회생 절차는 없었던 일이 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고 홈플러스가 다시 회생 신청을 낼 여지도 있지만 사실상 파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법원은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홈플러스가 2주 안에 자금을 조달하고 즉시 항고를 낸다면 이번 폐지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제도의 고안이라는 생소한 용어까지 강조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손길을 내밀었는데 홈플러스가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입니다. 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사회 경제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파산이 현실화하면 12,000명 넘는 임직원들이 대규모 실직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중소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막대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본점. 평소와 다름없이 영업이 이어졌지만 회생 절차 폐지 소식을 들은 직원들 사이에 무거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관련 뉴스를 접한 고객들도 혼란스럽고 걱정된다는 반응입니다. 동네에 문화센터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자주 이용 중이었는데 좀 아쉬워요. 이번 폐지 결정 이후 14일 이내에 홈플러스가 항고할 수는 있지만 업계에서는 2주 안에 자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파산 절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홈플러스는 이번 달 중 별도의 파산 신청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파산이 현실화할 경우 사회 경제적인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대량 실직 문제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홈플러스 직원은 12,000명에 달하고 주차나 카트 관리 등 간접 인원도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직원들은 아직 6월 급여도 받지 못한 상황. 납품 협력업체들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 납품 중소기업 소상공인 150곳이 아직 받지 못한 납품 대금 규모는 업체당 평균 7억 7천여만 원인데 대금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즉각 긴급 지원 가동에 나섰습니다. 당장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을 지원하고 1인당 1,000만 원 한도까지 1.5% 저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합니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지원 한도를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로 확대하고 금리는 0.5%포인트 내립니다. 한때 1위 자리를 다투며 업계를 대표하던 대형마트 파산이 초래할 엄청난 사회 경제적 피해 우려가 엄습하는 가운데 홈플러스 측은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수사팀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수사팀은 장윤기 성인 용품에서 나온 DNA 검사 보고서도 검찰에 제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 장모 경감은 지난해 3월까지 광산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장윤기가 범행한 뒤 장 경감은 수사를 맡은 광산경찰서 직원들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성인용품인 리얼도를 폐기한 당일 장 경감은 수사관 입회하에 아들과 연락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강에 버렸다면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 장윤기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가족을 통해 설득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단독적으로 둘이 몰래 전화 시켜준 것도 아니고 실수로 봤을 피의자 신문 과정에 다른 증거들 다 있는 과정에서 그렇게 전화 통화를 연결해 준 건데 그게 수사 방법 중에 하나죠. 게다가 검찰이 장윤기 범행 목적을 성범죄로 판단한 핵심 근거인 리얼돌에서 나온 장윤기 DNA 검사 보고서를 경찰이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을 통해 사건 기록을 넘기는 과정에서 실무자 실수가 있었다며 고의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실수 그거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왜냐면 그게 시스템상에 왜 압수수색 부터에 이미 100% 저장이 돼 있고 이게 공장까지 다 확인이 되는데 그걸 누락할 수는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삭제할 수는 없죠. 경찰청 감찰을 통해 수사 과정에 부실이나 문제가 있었는지 세부적인 내용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지역 혐오 응원을 한 배제고 야구부의 징계 수위를 두고 진영 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 출전 정지 6개월은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책임은 물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이정미 기자입니다. 배제고 야구부 선수들을 보호하라며 보수단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징계도 과하지만 근조 화환까지 보내는 건 인권 침해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 야구부면은 이 상황들을 도저히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정치권도 연일 공방에 가세하면서 배제고 징계 사태는 진영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진심으로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가르치는 것과 선수 생명을 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 선수들과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사회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배제고 총동창회는 거듭 사과한다면서도 후배들이 잘못을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며 야구협회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등장하는 혐오나 차별엔 세계적으로도 강력한 제재가 대세입니다. 하지만 주체가 학생이라는 점에서 징계 이후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드래프트라던가 대입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이 징계의 효력을 잠시라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도 가능한 한 상황으로 보여서요. 인터넷으로 퍼지는 기호학적 테러 수준의 혐오 밈은 이미 청소년 사이에서는 놀이처럼 번져 있습니다. 알고도 따라하지만 몰라도 혐오에 가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 혐오 문화에 대한 대책부터 논의하는 게 진영 대결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검증을 완료한 선관위 국조특위가 다음 주엔 중앙선관위를 찾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경위를 따집니다. 위철한 상임위원을 향한 거취 압박도 이어지는데 여야 목소리가 모일지는 불투명합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는 다음 주인 오는 7일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입니다. 1차 검증으로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를 비롯한 사건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다면 2차 검증은 컨트롤타워 차원의 의사결정 구조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국조특위의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다음 주 2차 현장 조사에선 투표지 인쇄 50% 축소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위는 이에 더해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용지 247만 장에 대한 재검표 안건도 여야 합의만 되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앙선관위의 제안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재검표하는 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자는 부탁 말씀드리고, 현재 올림픽공원 개표소와 투표용지 보관 장소가 샤워 공간인 점, 또 내부 CCTV가 정작 투표지가 든 상자는 비추지 않는 점 등 보안 문제에 대한 추가 검증도 이뤄집니다. 저 방 안에는 CCTV가 없지만 방 입구에는 CCTV가 있습니다. 그 CCTV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선관위가 없다라고 해서 어딘가 뚫려 있었다라고 하면 증거적으로 오염이 된 겁니다. 무결성이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조사는 여야가 아직 한 목소리지만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거취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비롯한 친여 인력의 사퇴론을 펼치던 국민의힘은 최근 조직 보전 문건이 드러나며 아예 탄핵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문건들엔 위원 사퇴를 막으려는 논리를 만들고 수사 동향 파악과 언론 대응을 위한 특별팀을 꾸리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이라도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본인의 거취가 선관위 개혁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거취에 대한 공식 입장 없이 위 직무대행 유임을 가정하고 선관위 개혁 문제에 집중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절대하게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 구조.
이것을 바꾸는 것 미처한 권한대행께서 좀 명심하고 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가 진행될수록 선관위 특검 필요성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특검 추진이라는 원칙에 합의한 여야가 가동 시점부터 추천권 그리고 수사 범위 등에도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이끌어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한때 크게 폭락하며 코스피 전체가 출렁였습니다. 구글과 메타에서 나온 엇갈린 신호와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단이 됐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과연 반도체 슈퍼사이클 정점인 건지 박기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미국 빅테크의 대규모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오라클 5개사는 올해만 7천억 달러, 우리 돈 1,080조 원 이상을 AI 데이터 센터 등에 쏟아부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반도체 수요 폭등과 공급 부족, 가격 인상 모두 빅테크의 투자 경쟁에서 비롯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구글이 인공지능을 가동할 컴퓨팅 용량이 부족해 메타에 제공하던 연산 용량을 제한했다는 소식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인공지능 수요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투자를 지금보다 더 많이 빠르게 확대해야 한다는 신호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반전은 메타의 반격이었습니다. 연산 용량을 제한받은 메타가 오히려 인공지능을 가동할 자체 컴퓨팅 자원이 남아 외부에 판매하는 사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뒤집혔습니다. AI 인프라 경쟁이 정점을 지났다는 신호로 해석됐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인공지능 가속기에 탑재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대부분을 생산하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300만 원 가까이 치솟아 시가총액 1위에 올랐던 SK하이닉스는 지난 2일 14.57% 폭락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도 9%대 급락했고 코스피는 7,60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다만 메타가 외부에 판매하는 것은 과거 도입된 저사양 칩의 연산 용량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 금요일 삼전닉스의 주가는 급반등했습니다. 엔비디아 예전 칩 HBM 요거는 좀 이제 메타 입장에서는 별로 좀 쓸모가 없나 봐요. 메타는 이제 첨단 칩 위주로만 하겠다는 거고 남는 거는 이거 팔면 좋은 거잖아요. 비슷한 시기 정부가 발표한 800조 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 역시 시장의 불안 심리를 키웠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메모리 수요 정점을 지나가는 가운데 대규모 증설을 강행할 경우 더 큰 불황을 부를 수 있다는 해석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단 과도한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더 높을수록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이걸 보고 있을 수만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더군다나 중국이나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메타와 구글의 AI 인프라 투자 결정에 따라 크게 출렁인 반도체주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결국 빅테크들의 투자 결정에 달렸습니다. YTN 박변입니다. 1,500원대 고환율이 우리 경제의 뉴노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15조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환율은 하반기 물가에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5월 15일 1,500원을 넘은 이후 줄곧 1,5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평균 환율은 IMF 외환위기 이후 28년 만에 1,500원을 넘었습니다. 원화 약세의 핵심 요인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대규모 순매도가 꼽힙니다. 외국인은 올해 상반기 코스피에서 148조 원이 넘는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국내 주가 상승에 따른 포트폴리오 재조정 차원으로 외국인의 자금 이탈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원화 약세 압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화와 함께 움직이는 엔화 약세도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재정경제부는 달러 유동성이 매우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환당국이 변동성 확대에 충분한 대응 여력이 있으며 쏠림이 심해지면 즉시 시장 안정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14조 9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에 고환율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하고 자금 소진 시에는 추가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고환율은 하반기 물가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 상승을 부추겨 물가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는 지난달 3.4% 상승해 2년 2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곧 부임할 예정입니다. 1년 반 넘는 주한 미국 대사 공백이 메워지게 되면서 한미 간 소통이 강화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쿠팡 사태 등 양국 관계 걸림돌 해결에도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는 지난달 말 미 국무부에서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 주재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미 의회 청문회를 거쳐 인준을 받은 뒤 취임 선서까지 마친 만큼 조만간 공식 부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틸 신임 주한미 대사는 성김 전 대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 대사라는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Our continued that commitment by strengthening our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for more than 7 decades. 그러나 1년 6개월이나 이어진 주한미 대사 공석 기간만큼이나 양국 간 현안이 많습니다.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한미 간 원자력 협력 논의는 중동 전쟁에 밀려 지지부진한 상황. 여기에다 관세 협상 내내 발목을 잡은 쿠팡 사태는 최근 미 의회 보고서로 인해 2라운드로 접어든 모습입니다. 법사위 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외교부는 물론 국정원까지 나서서 미 의회 보고서 내용이 쿠팡 측의 거짓 주장이라고 비판하면서 사태는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틸 신임 대사가 청문회에서 보여준 모습은 쿠팡 사태가 해결보다는 정면 충돌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American companies operating in Korea deserve the same market access that Korean companies enjoy in the United States.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는 스틸 신임 대사가 공식 부임과 함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따라 한미 관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현재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막바지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시급 차이 1,290원을 두고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이 올해도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겼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해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는 날짜는 8월 5일. 행정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이달 중순까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종 심의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도급제 근로자 적용 확대와 산업별 구분 적용 논의가 길어져서 최저임금 액수 심의 시작이 늦었습니다. 처음에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올린 시간당 12,000원을 내년 최저임금 시급으로 요구했습니다.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와 1,680원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4차례 수정을 거쳐 양측은 1,290원까지 간극을 좁혔는데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노동계는 최근 치솟은 물가와 생계비를 최저임금에 반영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숫자가 올랐을 뿐 현실은 치솟는 물가를 따라잡지 못했고 실제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으며 하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물가 상승을 견인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등 27개 법령에 46개 제도와 촘촘히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물가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바라보는 시각만큼이나 노사의 줄다리기는 팽팽한 상황입니다. 근로자 위원들과 사용자 위원들이 시간 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지난해처럼 공익위원들이 강제로 구간을 정해서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YTN 임우석입니다. 군 안팎에서 국방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논쟁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안규백 장관이 국방개혁의 일환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사관학교 동문단체는 통합 저지를 위한 총궐기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최근 전반기 군 지휘관 회의를 앞두고 전군에 특별 지휘 서신을 보냈습니다. 방첩사 해체와 사관학교 통합을 놓고 군 안팎의 반발이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국방개혁 의지를 거듭 내비친 겁니다. 기득권의 저항이 따르는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절감하지만 사관학교 교육개혁은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 무인화하는 전장 환경 변화와 인구 절벽에 대응하기에 지금의 장교 양성 체계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관학교 입학 성적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관학교가 우수한 인재들의 자신에게 비전과 잠재력을 펼 수 있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역들의 반대 여론전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서 공개 성명을 냈던 육사에 더해 해사, 공사 총동창회까지 오는 8일 국회 앞에서 통합 반대 총궐기 대회를 예고한 겁니다. 12.3 계엄 이후 군내 파벌을 깨겠다는 명분 아래 졸속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방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청원에 25만 명 넘게 동의하면서 정치권도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통폐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한 장교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신중한 논의입니다. 국방부는 통합사관학교를 신설하려면 입법이 필요한 만큼 정부 안을 내고 공청회 같은 절차를 거쳐 여러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내에 입법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28년부터 통합사관생도를 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비 수험생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갈등이 장기화하면 전시작전권 전환이나 군 구조 개편 같은 다른 개혁 과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폭우가 우려됩니다. 많은 비가 내릴 때 보통 시간당 50mm, 시간당 100mm 등으로 강수량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시간당 강수량에 따른 위험 수준을 최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가 50mm 내렸다고 할 때 온종일 내리는 것과 1시간 만에 쏟아지는 건 전혀 다릅니다. 실제 피해를 좌우하는 건 비의 양보다 강수 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수 강도는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으로 설명하는데 시간당 15mm 정도만 돼도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도로에 빗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30mm를 넘으면 우산을 쓰는 게 의미 없어집니다. 잠시 걷기만 해도 옷과 신발이 젖고 지하차도 같은 저지대에는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이면 침수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도로에 빗물이 빠르게 차오르고 차량도 물에 잠겨 제대로 나아가기 힘듭니다. 시간당 70mm를 넘어서면 극한 호우로 침수 피해가 현실화되는 단계입니다. 하천 주변 차량이 물에 잠기고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릅니다. 시간당 100mm에 이르면 재난 수준에 해당합니다. 도로 위 차량이 물에 둥둥 뜨게 되고 지하 공간은 물론 건물 저층까지 침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군산과 서산, 김포 등 전국 15곳에선 시간당 10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관측됐습니다. 올해부터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를 추가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험을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에는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가 늘고 있습니다. 같은 양의 비라도 짧은 시간에 쏟아질수록 피해는 커집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 내리느냐보다 얼마나 강하게 쏟아지느냐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최근 로봇 기술이 다방면에서 발달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분야에서도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mm 미만의 미세한 혈관을 잇는 걸 도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로봇이 아예 의료진의 역할을 대신하는 수준까지 발전할 걸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림프 부종을 치료하기 위해 임파정맥 문합수를 앞두고 있는 환자가 수술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0.5mm 굵기의 얇은 임파관을 정맥과 잇는 수술인데 수술대 옆에는 집도의가 없습니다. 집도의는 떨어진 곳에서 현미경 모니터를 보며 조작 장치를 움직이고 있고 수술은 로봇이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임파관이 제일 작습니다. 그 임파관이 작은 게 보통 0.2mm, 좀 임파관이 굵은 게 한 0.67mm 정도 되고요. 머리카락보다 얇은 혈관이나 임파관을 잇는 초미세 수술은 시행 가능한 전문의 숫자가 전 세계에 채 600명이 안 될 정도로 난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로봇은 집도의의 손동작을 미세하게 축소하고 생리적 손떨림을 보정해 섬세한 수술을 좀 더 보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미세 수술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어느 정도 있다면 바로 누구나 다 1mm 미만의 수술을 가능하게 한 게 그 로봇의 획기적인 로봇이 의사의 손을 대신하는 것을 넘어 아예 한 명의 의료진 역할을 하게 만드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수술이 진행될 때는 집도의뿐만 아니라 보조 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적인 보조 인력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지나 열악한 환경의 해외 국가에서 의사가 있다 해도 수술을 진행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 휴머노이드 로봇이 수술장의 보조 인력 역할을 대신하고 기존 보조 인력들은 다른 의료 분야에 추가로 투입될 수 있는 겁니다. 스코프를 조작하는 이런 행위들 혹은 수술 조직을 견인하거나 잡아주는 이런 역할들부터 이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술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지고 또 평균적인 수술의 이런 질도 향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인공지능과 결합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기술까지도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로봇 기술은 인간이 손대지 못하거나 부족했던 의료 영역에서 더 미세하고 다양한 역할을 찾아 발전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도심에서 인질극이 벌어지고 무장한 테러범이 시민들을 위협하는 순간 현장에는 경찰 특공대가 투입됩니다. 경찰청 소속 특공대원들이 다양한 전술 역량을 겨뤘습니다. 송수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방탄조끼와 헬멧으로 중무장한 특공대원이 숨을 헐떡이며 언덕을 뛰어 올라옵니다. 이어 창문을 통해 관역을 조준합니다. 1구역 쪽에 70m! 스테! 찾았다. 도심 인질 테러 상황을 가정하고 사람 모양 표적 25개 사이에서 테러범 표적을 찾아 쏘는 겁니다. 천천히, 침착하게 해. 표적에 그려진 지름 1.5cm 원은 사람 눈알 크기만큼 작지만 백발백중, 명중 또 명중입니다. 표적을 보는 시야도 굉장히 좀 좁아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소통하기도 조금 상황이 긴박했었던 것 같습니다. 운동장에서 출발해 9분 안에 사격을 끝내고 빠를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경찰 특공대 전술평가대회입니다. 특공대원들이 사용하는 방탄조끼와 헬멧을 입고 뛰어봤습니다. 대원들은 총까지 하면 전체 20kg에 달하는 장비를 메고 달려가 사격을 실시해야 합니다. 무거운 장비와 후덥지근한 날씨에도 대원들은 거침없이 움직이며 실전처럼 훈련에 임했습니다. 막상 실전 나가면 더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을 겁니다. 항상 거기에 최악의 환경에서 준비를 해야 실전 가서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청은 매번 전술평가대회를 열어 특공대원들의 실전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YTN 송시연입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우주항공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오는 7일 국내 최초의 농림 관측 전용 위성이 우주를 향합니다. 9월로 예정된 누리호 5차 발사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자 기술로 개발한 500kg급 차세대 중형 위성 4호.
국내 최초의 농림 산림 관측 전용 위성으로 농경지와 산림 변화를 살피는 데 최적화했습니다. 기상에 문제가 없다면 오는 7일 스페이스X 발사체 팰컨 9에 실려 900km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수자원 관측용 중형위성 5호와 다목적 실용위성 6호는 내년 발사를 앞두고 준비 중입니다. 우주 개발의 중추이자 마중물인 누리호는 5번째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로켓의 1, 2, 3단 단별 조립은 끝났고 현재 발사체 총조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누리호에 실려 우주로 향할 위성은 역대 최다인 15개입니다. 한반도를 24시간 빈틈없이 감시할 초소형 군집 위성 5기와 민간 지자체 위성 등입니다. 임무 특성에 맞춰 목표 고도는 지구를 가장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는 500km 태양 동기 궤도에 맞췄습니다. 8월 초에는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발사일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계획으로는 9월 발사를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5차 발사는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4차 발사 때 보조 역할에 머물렀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제작과 조립, 관리 등 전 과정을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민간 주도로 로켓과 위성을 양산하고 상시 운용하는 시대로 성큼 다가가는 겁니다. 특히 5차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 기술로 만든 위성을 우리 발사체에 실어 원할 때 쏘아 올리는 독자적 우주 수송 능력도 한 단계 올라서게 됩니다. YTN 관석입니다. 디즈니 인기 애니메이션 모아나의 실사 영화가 다음 주에 개봉합니다. 최근 디즈니가 선보인 실사 영화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둔 만큼 이번엔 다를지 관심이 쏠립니다. 그 외 개봉 영화들 김승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소녀 모아나가 저주에 휩싸인 섬을 구하기 위해 전설의 영웅 마우이와 함께 위험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32,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모아나가 된 폴리네시아 출신 신예 배우와 마우이 목소리를 맡았던 할리우드 스타 드웨인 존슨이 모험을 이끕니다. 디즈니는 그동안 인어공주, 백설공주 등 실사 영화에서 원작과 다른 설정과 무리한 각색으로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이번엔 애니 속 폴리네시아 고유의 문화와 정서를 구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걸 축하드립니다. 내일 하나원으로 이동하실 거예요.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21살의 혜선은 꿈꾸던 서울에 도착합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낯선 현실 앞에서 새로운 삶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덴마크 감독의 시선으로 그려낸 탈북 여성의 서울 적응기를 배우 김미나가 완성했습니다. And we've been focusing on the personal story. We're interested in the human being, Haesun, our main character, how she overcomes all her hardships and how her resilience and strength brings her forward in life. 많은 탈북민들이 지금 남한에서 열심히 적응해가며 살아 계시고 행복하게 살기도 하시고 그래서 너무 처절해 보이지 않기 위해 그냥 현실로서 던질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는 거야. 한때 촉망받던 고교 야구 투수 우진은 더는 마운드에서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없게 됩니다. 그때 우진 앞에 나타난 전학생 K는 뜻밖의 조력자를 자처하며 꿈을 향해 나아갈 힘을 건넵니다. 3천만 뷰를 기록한 인기 쇼폼 콘텐츠를 극장으로 확장한 청춘 드라마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창작 활동까지 대체하면서 빠르게 우리 일상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출판기는 인간 선언에 나서며 인간 고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지난주 성황리에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의 주제는 인간선언 호모 두드리. 인공지능이 문학과 예술 영역까지 파고든 상황에서 창작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역할에 대한 열띤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무언가 이겨내면서 다시 그걸 극복하고 활용하면서 더 좋은 컨텐츠들을 만들지 않을까. 멀리 보면은 전체적인 이 출판물의 퀄리티가 낮아지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살짝 걱정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출판 영역 곳곳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글의 오류를 발견하고 검수하는 것을 넘어 더 나은 문장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조력자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교정 교열이나 문장같이 작은 단위에서도 다른 동료분들에게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처럼 지난 2023년에는 7명의 작가가 챗GPT와 공동 집필한 소설 매니페스토가 공개돼 관심을 끌었고 한 출판사는 AI를 활용해 지난해 무려 9천여 권의 책을 출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연산이 더 맛있고 양식산은 그렇지 않다고 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식산이냐 자연산이냐 밝히고 독자들이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출판업계의 AI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아직 없다는 점입니다.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작가들뿐 아니라 독자들을 위해서도 어디까지 어떻게 AI를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 같은 작은 출판사는 아직 그렇게 규제에 대한 폼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이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형태죠. 이와 함께 AI 시대의 문화예술계와 교육 현장 등에서 인간 고유의 창의성과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고민도 이어져야 합니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그 질문하고 고민하고 인간됨에 대해서 생각하고 인간의 창의성과 인간의 사유, 인간의 그 고민들이 더 이렇게 지속되고 발전되고 가치를 더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창작 활동까지 빠르게 대체해가는 지금 독자와 작가들의 권익을 높이면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노골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거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력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태양광의 비중이 석탄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흐름은 더욱 빨라질 거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에 뿌리 깊은 반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And we don't want the solar panels because they take up, thousands of acres of our farmland. You see these big ugly patches of black plastic that comes from China. 이에 따라 70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 지원 사업을 폐지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사양 산업인 석탄 발전을 되살리기 위해 7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월 미국 전력 시장에서 태양광의 비중은 12.8%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석탄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공화당이 강세인 주에서 태양광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1분기에 설치된 신규 태양광 설비의 74%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주들에 들어섰습니다. But also thriving in liberalized electricity markets like in Texas, where a vast majority of new power capacity installed is solar.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설비를 확충할 수 있는 태양광이 강력한 대안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최대 약점인 불규칙한 공급량은 에너지 저장 장치를 결합해 극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흐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It is in the European countries' interest to make more of their renewable energies, solar, wind and others, and making a strong comeback for the nuclear power. 국제에너지기구는 2030년에는 전력 생산의 40%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면서 최대 발전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재집권 뒤 재산이 급격히 불어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상화폐 대박 논란에 대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문제없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BS 방송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현지 시각 2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이기 첫 해 재산을 수조 원 불린 걸로 나타나면서 야당인 민주당이 공세를 벼르고 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현지 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자리를 내줄 경우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에 박차를 가할 걸로 보이는데 재산 증식 의혹이 핵심 소재가 될 거란 겁니다. 미국 동부 지역에 기록적인 무더위가 닥친 가운데 조란 만다니 뉴욕시장이 시민들에게 에어컨 설정 온도를 25.6도로 맞출 것을 당부했다가 공화당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전력망 과부하를 막기 위한 에너지 절약 권고였는데 공화당 인사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빗대서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남서부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만원 버스가 협곡에 추락해 40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새벽 발루치스탄과 카이베르 파쿠튼고와주 경계 인근 외딴 지역인 다나사르에서 버스가 중심을 잃고 바위 투성이 협곡으로 추락해 40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다쳤습니다. 버스에는 원래 타고 있던 승객뿐 아니라 고장난 다른 버스의 승객들도 타고 있어 정원을 초과했다고 발루치스탄주 정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현재 전남과 경남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남 완도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60mm 정도가 되겠고요. 수도권과 충북은 오후까지 소나기가 잠깐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와 제주도의 비는 오후까지 소강 상태 보이는 곳 있겠고요. 충청 남부와 경북 남부는 오늘 밤부터 비가 오겠고 내일이면 전국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23.1도, 대구가 23.5도로 선선하고요. 낮 동안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30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서울과 세종이 31도, 청주 32도, 대전도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YTN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